1979년 10월 26일 저녁,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의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졌다. 18년 동안 나라를 덮고 있던 유신체제는 단 2발의 총성과 함께 균열을 드러냈다. 모두가 숨을 죽인 만찬장이었고 아무도 그 저녁이 체제의 종말을 부를 것이라고는 쉽게 말하지 못했다. 안가의 공기는 처음부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자리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김재규 등이 함께 있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식사 자리였지만 그 식탁 아래에는 오래 쌓인 불신과 긴장이 겹겹이 가라앉아 있었다. 부마항쟁 이후 전국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고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경호실 사이의 시선은 이미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를 지키는 권력이고 누구를 의심하는 권력이었나? 그 질문은 만찬장의 정적 속에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김재규는 오랫동안 박정희 곁에 있던 인물이었다. 혁명 동지였고 군 출신이었으며 중앙정보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점차 차지철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고립을 느끼고 있었고 유신체제가 더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반면 그것이 권력 다툼의 폭발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확정적으로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밤의 총성은 충동의 소음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권력 내부의 균열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는 점이다. 총성이 울린 뒤 만찬장은 순식간에 다른 공간이 되었다. 웃음과 보고가 오가던 식탁은 피와 침묵이 뒤엉킨 현장으로 변했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가 쓰러졌는지보다 먼저 이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직감해야 했다. 대통령이 피격된 국가에서 시간은 갑자기 느려진다. 누가 지휘권을 쥐는가? 군은 누구의 명령을 듣는가? 청와대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어느 것도 즉시 답을 주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사건 직후 이를 혁명적 결단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그러나 혁명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총을 쏘는 것과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육군본부로 향했지만 그 몇 시간 사이 서울의 밤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박정희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충성, 공포,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풀려나오고 있었다. 유신은 정말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었나? 아니면 더 차갑고 더 계산된 새로운 밤의 서막이 막 올라가고 있었던 것인가? 궁정동의 식탁 위에 남겨진 것은 시신만이 아니라 이제 누가 군과 국가를 먼저 움켜쥘 것인가 라는 더 음산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쓰러진 그 밤 서울의 더 깊은 어둠 속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을 노리는 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아직 총성이 식지 않은 서울의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권력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박정희가 쓰러진 뒤 청와대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의지를 비추지 못했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헌정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이 되었고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군의 정식 지휘권을 쥔 듯 보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권력의 공백은 명함에 적힌 직함만으로 메워지지 않았다. 누가 정보를 먼저 쥐는가? 누가 수사권을 손에 넣는가? 누가 장교들의 마음속 공포와 충성을 동시에 붙드는가가 더 중요했다. 표면 위의 질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라디오는 안정을 말했고 정부는 동료를 경계했으며 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더욱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침묵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승화는 군의 동요를 막아야 했고 최규하 체제는 헌정 질서를 이어가야 했다. 반면 보안사는 대통령 시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군 내부의 정보와 인사 흐름을 촘촘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의 축을 통해 사건 수사와 군 내부 감시를 하나의 손안에 묶어가고 있었다. 수사는 진실을 향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권력을 향한 가장 조용한 계단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 시해 사건의 수사는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었다. 누가 김재규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 누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가 함께 조사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보안사는 군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전두환은 단순한 보안 책임자를 넘어 전국의 흐름을 읽는 사람처럼 부상했다. 총은 아직 다시 울리지 않았는데 군 안의 시선은 이미 조금씩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이다. 정식 지휘권은 정승화에게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누구에게 쏠리고 있었나? 하나회라는 이름은 그때 대중 앞에 드러난 공식 조직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과 가까운 군 인맥은 이미 주요 보직과 연락망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같은 기수, 같은 출신, 같은 충성의 언어를 공유하던 장교들은 혼란의 시기에 누구의 전화를 먼저 받을지 알고 있었다. 낮에는 계엄의 질서가 유지되는 듯 했지만 밤이 되면 서울의 장교 숙소와 지휘부 주변 공기는 한층 서늘해졌다. 누구는 합법을 말했고 누구는 결단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민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죽은 뒤의 국가는 곧바로 민주주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군 내부의 선택 앞에 멈춰서 있다는 사실을. 김재규의 총성이 유신의 외피를 찢어 놓았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누가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먼저 손을 넣느냐가 문제였다. 최규하의 정부는 과도기적 안정에 기대고 있었고 정승화의 군은 형식적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두환은 사건 수사와 인맥, 보안 기능을 발판 삼아 군 내부의 실질적 주도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청와대에만 생긴 것이 아니었다. 군의 가장 깊은 곳에도 보이지 않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의자 주위를 맴도는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걸음은 12월의 서울 한복판에서 정식 지휘 계통을 향해 총구를 돌리게 된다. 1919년 12월 12일 밤 7시 무렵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향해 칼날 같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날 서울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의 이름 아래 군의 정식 수뇌부가 체포 대상이 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계엄 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는 군의 법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바로 그 상징이 그 밤 가장 먼저 무너질 표적이 되었다. 겉으로 내세워진 명분은 12.16 사건과 관련한 조사였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최소한 그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앞세웠다. 그러나 그 혐의는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로 다뤄진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비밀스러운 작전과 무장병력의 움직임 속에서 처리되었다. 왜 정식 소환이 아니라 체포였는가? 왜 군통수체계의 핵심 인물이 법적 설명보다 총을 든 병력에 의해 먼저 제압되어야 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그 밤의 본질에 가까웠다. 전두환 측이 노린 것은 한 사람의 신병만이 아니었다. 정승화를 제거하면 계엄사령부의 정통성도 함께 흔들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미 수도권 주요 부대와 하나회 인맥을 중심으로 병력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서울은 단순한 수사 국면이 아니라 군 내부의 실질적 충돌 국면으로 넘어갔다. 국방부 장관의 제가 문제조차 불분명한 채 작전은 강행되었고 그 모호함은 오히려 이 작전이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드러냈다. 정승화는 그 밤 자신이 범죄 혐의의 피의자인지 아니면 권력 재편의 장애물인지 구분할 겨를조차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장 공관과 연관된 동선 속에서 보안사 측 인원에게 사실상 강제로 연행되었고 그 소식이 퍼지자 육군본부와 수도권 지휘계통은 급속히 혼선에 빠졌다. 누가 합법적 명령권자인가?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진압군인가? 한겨울 서울의 통신망 위로 오간 것은 국가 방위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충성의 암호였다. 이 밤의 더 위험한 장면은 체포 그 자체보다 체포 이후에 벌어졌다. 전방사단 병력이 서울로 향했고 수경사와 특전사, 육본 주변에는 긴장과 공포가 동시에 번졌다. 같은 군복을 입은 부대들이 서로를 적처럼 의심했고 총구는 북쪽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아군 지휘부를 향했다. 정승화가 끌려간 순간은 단순한 신병 확보가 아니라 군의 상하 질서가 거꾸로 뒤집힌 순간이었다. 계엄사령관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법의 문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조직의 결속과 먼저 서울을 장악하는 자가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는 냉혹한 계산이었다. 그날 밤 정승화가 왜 끌려갔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하나의 대답으로 수렴된다. 그는 26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상이라기보다 새 권력이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기존 군 지휘체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서울의 밤은 더 이상 수사와 질서의 밤이 아니라 노골적인 군사 반란의 밤으로 얼굴을 바꾸고 있었다. 정승화의 체포가 끝났을 때 서울은 이미 누가 법을 지키는지보다 누가 더 많은 병력을 먼저 움직였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도시가 되어 있었다. 1979년 12월 12일 밤 9시를 넘긴 서울.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하나회 인맥은 군의 공식 지휘 계통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끌려간 뒤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에는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계엄 아래의 군은 원래 명령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그 밤 별의 개수도 계급장도 아닌 사적인 충성과 비공식 연결망이 더 강한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군은 누구의 것인가? 국군의 군권은 언제부터 비밀스러운 친분과 서약의 언어로 넘어가기 시작했는가? 하나회는 대중 앞에 드러난 정식 권력기관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군 내부 사조직이었고 오랜 시간 인사와 정보, 진급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며 결속을 다져왔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이 연결망이 혼란의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신속한 행동체계로 변했다. 공식 문서는 늦었고 장관의 승인도 불분명했으며 정규 절차는 엉켜 있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회 소속 또는 그와 가까운 지휘관들은 누구의 전화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밤 서울 시내와 수도권 주요 부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방부대 지휘관들은 원래의 방어 임무를 벗어나 병력을 서울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군의 최상층 지휘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는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명령서를 보기도 전에 움직였고 누군가는 상황을 확인하기도 전에 편을 정했다. 군복은 같았지만 충성의 방향은 달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합법을 말하는 동안 하나회는 이미 속도와 결속으로 현실을 바꾸고 있었다. 더 음산한 것은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새 질서를 선포하지 않았다. 먼저 통신망을 흔들고 먼저 지휘관을 고립시키고 먼저 병력을 선점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식 지휘 라인은 계속 혼선을 겪었고 누가 진압하고 누가 반란하는지조차 즉시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다. 바로 그 혼란이 하나회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이었다. 법과 절차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사조직의 결속은 신호만 있어도 움직인다. 그 차이가 한겨울 서울의 밤을 갈랐다. 전두환 개인의 부상도 결국 이 조직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보안사령관이라는 공식 직책 위에 하나회라는 비공식 결속을 덧입음으로써 훨씬 더 큰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나회는 군권을 한순간에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군 내부의 빈틈마다 자신들의 사람을 심고 위기의 순간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왔던 셈이다. 12월 12일의 밤은 그 오랜 축적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총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란이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준비된 네트워크의 작동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 밤 군권은 제도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조직으로, 그리고 조직에서 침묵의 공포로 넘어갔다. 정식 개통은 남아있었지만 실질적 통제는 흔들렸고 군은 더 이상 국가의 군대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조직이 군을 집어삼킨다는 것은 탱크를 먼저 가지는 일이 아니라 장교들의 마음속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는 일이었다. 하나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고 서울의 밤은 그들의 손안에서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접혀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군권을 삼킨 그 사조직은 이제 총구 대신 더 교묘한 얼굴로 민주주의를 기대하던 서울의 봄 앞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980년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가 이끄는 과도체제 아래 서울의 공기는 뜻밖에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박정희가 사라진 뒤에도 군부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지만 시민들과 학생들은 그 긴 겨울이 정말 끝날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10월의 총선과 12월의 반란이 지나간 뒤에도 왜 사람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말했는가? 바로 그 침묵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최규하 정부는 표면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내세웠다. 기록에 따르면 유신헌법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비상계엄도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체제와 권력을 분리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없는 유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압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학가와 제야 진영에서는 개헌, 계엄 해제, 정치활동의 자유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권력은 아직 군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거리의 언어는 다시 정치의 문장을 되찾고 있었다. 학생들의 움직임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강의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배운 공간이었지만 그해 봄 서울의 캠퍼스는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는 재적생 복교, 학원 자율화, 비상계엄 해제,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와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최루탄 냄새보다 먼저 번진 것은 질문이었다. 왜 군이 정치를 대신하는가? 왜 국민이 뽑지 않은 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학생운동의 구호가 아니라 유신 이후 처음으로 서울 전체가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한 시대의 언어였다. 야당과 제야 인사들의 움직임도 봄의 공기를 바꾸었다. 김대중과 김영삼, 종교계와 지식인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정치 규제 완화와 민주화 요구는 국회 바깥에서 더 강하게 자라났고 언론 역시 완전한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균열의 징후를 비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직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어쩌면 이 체제가 물러설 수도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바로 그 믿음이 서울의 봄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봄은 애초부터 불안한 봄이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뒤로 물러난 적이 없었다. 보안사는 여전히 정보를 쥐고 있었고 군 내부의 실질적 힘은 12월 이후 이미 크게 기울어 있었다. 시민들이 봄을 계절로 받아들일 때 권력은 그것을 위협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신군부에게는 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해졌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닫고 안보라는 말로 다시 입을 막을 명분 말이다. 서울은 그해 봄 처음으로 오래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이 자유의 한숨이 될지 더 깊은 억압 직전에 숨 고르기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거리에는 기대가 있었고 교정에는 열기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오랜 복종 끝에 되찾은 질문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다음 계산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의 기대는 마침내 서울역 광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후퇴와 함께 뜻밖의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 1980년 5월 15일 밤 학생 지도부와 서울역 광장의 군중은 끝내 해산을 선택했다.
그날 서울의 심장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가장 크게 뛰고 있었지만 바로 그 절정의 순간 광장은 스스로 발걸음을 거두었다. 수십만 명이 모였고 정권은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물러섰는가? 그리고 그 후퇴를 가장 차갑게 반긴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날 낮 서울역 일대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정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학생들과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 정치활동 보장, 민주 헌정 회복을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유신의 잔해 위에서 다시 시작된 봄은 그날 가장 선명한 얼굴을 드러냈다. 구호는 뜨거웠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랜 침묵을 뚫고 나온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공기 속에 번졌다. 하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짙게 깔린 것은 두려움이었다. 군이 다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서울 한복판에서 피가 흐르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학생 지도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머뭇거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시위의 열기는 정점에 이르렀지만 신군부가 무력 진압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위기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는 끝까지 광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더 큰 학살을 피하기 위해 질서 있게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구의 판단이 옳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후퇴가 비겁함의 결과라기보다 피를 막아보려는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역의 군중은 패배에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거대한 폭력을 예감했기에 스스로 멈춰선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은 그 후퇴를 전혀 다른 언어로 읽었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학생들의 해산을 대화의 신호가 아니라 결정적 저항의 중심이 비워진 순간으로 받아들였다. 광장에서 군중이 사라지자 서울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 고요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실은 위험한 공백이었다. 낮 동안 민주주의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도시는 밤이 되자 다시 군의 계산이 스며들기 좋은 공간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광장은 비었으며 정권은 더 이상 즉각적인 대중의 압박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누가 웃었는가? 바로 그 조용한 빈틈을 기다리던 신군부였다.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서울역 회군은 뜻밖의 선물과 같았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계엄 확대와 정치인 연행, 대학 통제와 언론 봉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군중이 스스로 흩어지자 무력을 정당화하는 부담은 줄고 행동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민들은 충돌을 피했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가장 냉혹한 상대에게 시간을 내주고 말았다. 서울의 봄은 그날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한 발 물러서며 자신의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서울역 광장의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돌아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에는 안도와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고 누군가는 더 큰 희생을 막았다고 믿었으며 누군가는 역사의 문턱 앞에서 너무 일찍 물러섰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이 엇갈리는 동안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이미 다음 명령문이 준비되고 있었다. 광장이 비워진 자리에 평화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봉쇄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 자정, 신군부는 마침내 그 비어버린 서울을 향해 전국 비상계엄이라는 차가운 문을 닫아버린다. 1980년 5월 17일 밤 12시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신군부는 마침내 대한민국 전역 위로 더 넓고 더 차가운 계엄의 그물을 던졌다. 그날 자정 서울은 잠들어 있었지만 정치는 깨어있지 못했다. 국회는 봉쇄되었고 대학은 닫혔으며 야당 지도자들과 재야 인사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둘 끌려갔다. 시민들은 아직 거리의 고요를 평온으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국가는 법의 얼굴을 지운 채 군화의 얼굴로 바뀌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물러난 지 이틀 뒤였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그 비어버린 광장을 기회로 읽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은 기존에 제한된 통제 수준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계엄 포고령 앞에서 정치 활동은 정지되었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었으며 언론과 대학은 더욱 날카로운 통제 아래 놓였다. 왜 하필 그 밤이었는가? 왜 신군부는 대낮의 토론이 아니라 자정의 봉쇄를 택했는가? 그것은 저항이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 가장 많은 문을 한꺼번에 잠그기 위해서였다. 최규하 정부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정의 속도는 이미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계엄 확대와 동시에 주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연행 작전을 병행했고, 김대중을 비롯한 야권 인사와 제야 세력은 국가 전복 음모와 사회 혼란 조성의 이름 아래 표적이 되었다. 학생 지도부와 운동권 인사들 역시 심야의 체포망을 피하지 못했다. 한밤중 문 두드리는 소리, 계단을 울리는 군홧발, 설명보다 먼저 따라붙는 명령의 말투. 그 밤 서울의 많은 집들은 국가가 아니라 공포에 의해 방문을 열어야 했다. 국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무장병력은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고 헌정 질서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지 않았다. 겉으로는 국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가 군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작업에 가까웠다. 민주주의는 총성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회의장이 봉쇄되고 마이크가 꺼지고 대표들이 연행되는 방식으로 더 조용히 질식한다. 그 질식의 순간을 시민들은 얼마나 분명히 보았을까?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게 닫힌 문들 앞에서 그저 라디오 소리만 키우고 있었을까? 대학가의 공기도 급격히 바뀌었다.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군과 경찰의 통제 아래 놓였고 학생운동의 중심 공간이던 교정은 더 이상 토론과 집회의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강의실의 의자들은 그대로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질문은 사라졌다. 서울의 봄은 그날 밤 끝난 것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철문 뒤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다. 신군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질서 회복이 아니라 누구도 다시 거리와 강단에서 미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완전한 침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명령이 내려진 그 시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한 도시에는 아직 닫히지 않은 분노와 질문이 남아 있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닫힌 정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학교가 아니라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교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앞에는 수업을 통제하는 교직원이 아니라 공수부대원들이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아침 광주의 캠퍼스는 이미 군홧발 아래 놓여 있었다. 왜 대학의 문은 총을 든 병력에 의해 닫혀야 했는가? 그리고 왜 바로 그 정문 앞에서 5월의 비극이 시작되어야 했는가? 기록에 따르면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학은 가장 먼저 봉쇄 대상이 되었다. 강의실은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잠재적 저항의 공간으로 취급되었고 학생들은 시민이기 전에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처럼 다뤄졌다. 전남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휴교령이 내려졌고 교정은 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명령을 단순한 행정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대학은 배움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대를 묻는 공간이기도 했다. 문을 닫으라는 명령은 곧 입을 닫으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날 정문 앞에 모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휴교 조치의 부당함을 따지고 계엄 확대에 항의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책가방을 맨 젊은이들과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가 마주선 장면은 그 자체로 이미 시대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쪽은 질문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몸으로 막아섰다. 그 사이에 공기는 팽팽했다. 고함이 오갔고 밀침이 이어졌으며 순간순간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인가를 두고 정적이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부대원들이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비무장 학생들을 향한 진압은 단순한 해산 명령의 수준을 넘어섰고 도망치는 이들을 뒤쫓아 가격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교문 앞에 흩어진 안경과 공책, 찢긴 가방끈은 그 아침이 더 이상 평범한 시위의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 하는가? 국가는 왜 20살 안팎의 청년들에게 먼저 대답 대신 폭력을 내놓았는가? 바로 그 물음이 공포를 넘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전남대학교 정문은 광주의 시작점이자 경계선이 되었다. 교문 안은 봉쇄되었고 교문 밖은 점점 더 많은 시선과 발걸음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폭력 진압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시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구경하러 왔다가 피 흘리는 학생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다가 군인들의 곤봉 소리에 얼굴을 굳혔다. 그 순간부터 광주의 5월은 더 이상 대학 안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된 충돌은 도시 전체의 양심을 흔드는 장면으로 번지고 있었다. 닫힌 교문 앞에서 시작된 것은 단순한 등교 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한 도시의 청년들을 어떻게 적처럼 대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고 시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는 전환점이었다. 그날 오전 무등산 아래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아직 금남로는 완전히 끓어오르지 않았고 시민들의 분노도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처음 울린 비명은 이미 광주 전체를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명이 교문을 넘어 금남로로 흘러들자 광주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도시가 되어갔다. 1980년 5월 18일 오후 광주 시민들은 전남대 정문과 금남로 일대에서 학생들이 곤봉과 대검 앞에 쓰러지는 장면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이름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장을 보러 나왔던 상인, 길을 지나던 기사, 가게 문을 열던 주인, 그리고 피 흘리는 학생을 붙잡아 일으키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충격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왜 군인은 무장한 적이 아니라 맨손의 청년과 구경하던 시민에게까지 이토록 거칠게 달려들었는가? 그 질문이 광주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초기의 충돌은 대학 정문과 도심 일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압 방식이 예상보다 훨씬 거칠어지면서 분노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다. 공수 부대원들은 해산을 명령하는 수준을 넘어 도망치는 학생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길가에서 항의하거나 만류하는 이들에게도 곤봉을 휘둘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검이 장착된 총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번뜩였고 그 장면 자체가 시민들에게 강한 공포와 모욕을 남겼다. 국군은 원래 누구를 지키는 존재인가? 그 오래된 질문이 그날 광주에서는 너무도 처절한 현실이 되었다. 광주의 시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군인이 저렇게까지 할 리 없다고, 곧 멈출 것이라고, 질서 유지를 위한 과한 몸싸움쯤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진압은 오히려 더 무자비해졌다. 길바닥에 쓰러진 학생의 머리맡에서 울부짖는 친구들, 피를 닦아주려다가 함께 맞는 시민들, 골목으로 몸을 피한 뒤에도 쫓겨나오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시위 진압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한 도시의 존엄을 시험하는 폭력처럼 다가왔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분노는 정치적 구호보다 더 빠르게 자라났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던 사람들까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이념보다 광경이었다. 자기 자식 또래의 학생이 맞는 모습을 보고 손자 같은 청년이 군화에 짓눌리는 장면을 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돕는 이까지 끌려가는 모습을 본 뒤에는 더 이상 중립으로 서 있기 어려웠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공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광주의 분노는 선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눈앞에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생겨난 감정에 가까웠다. 금남로의 공기는 그렇게 달라졌다. 학생들의 시위는 차츰 시민 전체의 분노로 번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맞아야 하는가? 왜 군은 시민을 적처럼 대하는가? 왜 아무도 이 폭력을 멈추게 하지 않는가?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무렵부터 광주는 더 이상 대학가의 항의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응답하는 저항의 형체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며 군이 계산하지 못한 방향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금남로를 향해 모여들기 시작한 발걸음은 이미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엇을 품고 있었다. 1980년 5월 19일 보안사와 계엄군 지휘부는 광주를 향한 진압을 더 정교하게 조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전에는 너무도 낯설고 기묘한 이름이 붙어 있었다. 화려한 휴가, 가장 평온해 보이는 말이 가장 차가운 폭력의 그림자를 감추고 있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묻게 된다. 도대체 무엇이 화려했고 누가 휴가를 떠났다는 것인가? 그러나 광주의 거리에서 그 말은 곧 다른 뜻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시민의 일상을 지워버리는 작전, 도시의 존엄을 침묵시키는 명령, 그리고 국가가 스스로의 얼굴을 감추는 은어였다. 기록에 따르면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충돌 이후 광주의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고 공수부대의 진압은 단순한 해산 수준을 넘어섰다. 7공수와 11공수, 3공수 등 특전 전력이 차례로 투입되면서 도심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은 대간첩 작전과 특수전에 익숙한 병력이었지만 그날 그들이 마주한 상대는 무장한 적군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이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병력이 광주 한복판에 들어와야 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작전명은 오히려 더 음산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평범한 언어로 비상한 폭력을 포장할수록 명령의 본심은 더 깊이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부대는 금남로와 시내 주요 거점에서 사람들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시위 가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이들까지 가혹하게 진압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곤봉과 군홧발, 총검의 존재만으로도 거리는 이미 공포의 공간이 되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무렵 첫 희생자 소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김경철의 죽음은 광주의 분노를 크게 흔든 사건으로 기억된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년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의 결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의 시민들은 그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작전은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공포로 길들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작전명 화려한 휴가는 그래서 더 잔인한 역설이 되었다. 휴가라는 말은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뜻한다. 그러나 광주에서 그 말은 반대로 작동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밤, 가게 문을 닫고도 안심할 수 없는 거리, 자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밤새 문 밖을 서성이게 되는 시간을 뜻하게 되었다. 국가의 언어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언어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린다. 광주의 시민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깊은 배신을 느꼈다. 기록에 따르면 5월 19일과 20일을 지나며 시위의 중심은 학생에서 시민 전체로 넓어졌다. 상인과 택시기사, 노동자와 부모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는 단순한 선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다.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거창한 이론보다 눈앞의 광경이었다. 맞아 쓰러진 젊은이들, 골목까지 비쳐오는 병력,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도시를 덮는 공포. 작전명은 비밀 문서 속에서 차갑게 기능했을지 모르지만 거리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응고시키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곧 누가 이 폭력을 허락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다. 광주의 밤은 점점 더 길어졌다. 타이어 냄새와 최루탄 잔향이 골목에 남았고 라디오에서는 국가 안정을 말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진실을 보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엄군 지휘부는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현장의 병력도 점차 공포를 통한 제압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도시를 누르는 힘은 세졌지만 이상하게도 시민들의 침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화려한 휴가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것은 폭력만이 아니었다. 그 폭력이 결국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권력의 오만도 함께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은 마침내 금남로 한복판에서 시민 전체를 적으로 돌려 세우는 더 거친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1980년 5월 20일 오후 7공수와 11공수, 3공수의 군화가 금남로를 짓누르던 그때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야 할 군이 이미 자신들을 적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서늘하게 깨닫고 있었다. 학생 시위는 이제 시민 전체의 분노로 번지고 있었고 거리의 중심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했다. 그런데 왜 공수부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해 그렇게까지 거칠게 움직였는가? 그 질문은 광주의 5월을 이해하는데 가장 아프고도 핵심적인 물음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공수부대는 본래 대간첩 작전과 특수전에 익숙한 부대였다. 이들은 후방의 질서 유지보다 적을 제압하는 임무에 맞게 훈련된 병력이었다. 그런 부대가 대학가와 번화가, 시장과 골목으로 투입되었을 때 현장은 처음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시위 군중은 설득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빠르게 제압해야 할 위협처럼 인식되기 쉬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휘부는 광주의 상황을 단순한 학생 저항이 아니라 체제 전복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 사태로 받아들였고 그 인식은 현장 병력의 시선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 변화는 명령의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투입된 병력은 시위대를 시민이라기보다 불순 세력, 폭도 혹은 배후가 있는 위험 집단으로 교육받거나 전달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표적이 먼저 되는 순간 군인의 마음속 거리감은 급격히 넓어진다. 눈앞의 학생은 더 이상 교복과 책가방을 맨 청년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흔드는 적성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그 왜곡된 인식이 금남로의 공기를 더 차갑고 거칠게 만들었다. 공수부대원 개인의 상태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연속 투입되었고 낯선 도심 한복판에서 군중의 야유와 저항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다. 피로와 공포, 상부의 강경한 압박이 겹치면 판단은 점점 단순해진다. 누가 시민이고 누가 선동자인지 가리기보다 움직이는 군중 전체를 하나의 위험으로 묶어보는 방식이 더 쉬워진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현장이 그렇게 빠르게 잔혹해졌는지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군사빨이 거칠어진 것은 단지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지휘부가 주입한 공포와 단순화된 적 인식이 결합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신군부에게 광주는 협상의 장소가 아니라 본보기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의 봄을 밀어낸 뒤 권력은 더 이상 시민의 요구를 정치로 다루기보다 질서, 위협으로 다루려 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부대는 국가의 얼굴이 아니라 권력의 의지를 대신 집행하는 손이 되었다. 광주 시민이 거리에서 숫자로 늘어날수록 지휘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빨리 꺾어야 할 집단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수부대가 시민을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이 먼저 시민을 적으로 정의했고 공수부대는 그 정의를 몸으로 수행한 셈이었다. 금남로의 시민들은 그 시선을 너무도 선명하게 느꼈다. 학생을 말리던 상인이 맞고 다친 이를 돕던 시민이 끌려가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겁에 질려 골목으로 숨어드는 순간 광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국군이 왜 이토록 낯선 얼굴이 되었는가? 국가는 왜 시민의 말보다 군의 명령을 먼저 믿는가? 그 질문은 공포를 넘어 모욕이 되었고 모욕은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서 금남로의 저항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절박한 요구가 되었다. 공수부대의 군화가 가까워질수록 광주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고 그 응집된 침묵은 곧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더 위험한 정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1일 정오, 광주 시민들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서로의 얼굴 속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라 그 명령이 누구를 겨누는지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시민들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폭력과 추격, 부상자와 체포자 소식 속에서도 사람들은 도청 앞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오, 광주의 시간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발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선을 처음 넘어섰는가? 기록에 따르면 5월 21일 오전이 되자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의 긴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다. 계엄군은 도심 주요 지점을 장악한 채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전날까지 이어진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에 분노한 상태였다. 거리에는 학생만이 아니라 상인, 노동자, 택시기사, 가족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무장한 군대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상황이 마지막 순간에는 멈출 수 있으리라 믿고 싶어 했다. 국군이 정말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쏠 것인가? 그 믿기 어려운 질문이 정오의 공기 속에 길게 매달려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도청 앞 광장에서는 군과 시민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다. 경고와 고함, 군중의 함성,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이 뒤섞이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현장은 설명보다 공포가 먼저 움직이는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부상자와 희생자가 나왔다는 분노가 퍼져 있었고, 계엄군 쪽에서는 군중의 규모와 기세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위험한 오해와 적대의 축적이 바로 정오의 광장을 둘로 갈라놓았다. 발포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시체계 아래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끝까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 남아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그날 도청 앞과 금남로 일대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고 많은 시민이 총격으로 쓰러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총성이 울렸을 때도 그것이 실탄 사격이라고 믿지 못했다고 전한다.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은 국가가 마지막 선만큼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몇 초 사이 무너졌다. 군의 총구가 군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광주는 더 이상 시위의 도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도시로 바뀌었다. 그 정오의 총성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 사이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신뢰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학생을 말리던 어른, 가족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 도청 앞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까지 일제히 같은 충격 속에 멈춰섰다.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가? 왜 정치가 사라진 자리를 총성이 대신해야 했는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빠르게 번져갔다. 공포는 컸지만 그 공포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낳고 있었다. 정오를 지나며 도청 앞 광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총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침묵이 남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시민들은 쓰러진 이들을 수습하며 분노와 경악 속에서 서로를 붙들었고, 계엄군의 철수와 재배치 움직임을 지켜보며 다음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발포는 단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아니라 광주가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민들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결정적 장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질문 대신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정오의 총성이 맞은 뒤 광주에서는 마침내 살아남기 위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더 무거운 결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의 시민들은 더 이상 질문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이름이 먼저 알려진 지도자가 아니라 금남로와 전남도청 앞에서 쓰러진 이들을 두 눈으로 본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학생, 택시기사, 노동자, 상인,
그리고 자식을 찾으러 거리로 나온 부모들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충격 앞에 서 있었다. 왜 시민군은 총을 들었는가? 그것은 승리를 꿈꾸는 선택이기 전에 더 이상 맨손으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의 결단에 가까웠다. 기록에 따르면 5월 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앞과 금남로 일대에서 집단 발포가 벌어진 뒤 광주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군이 설마 자국민에게 실탄을 쏘겠느냐는 마지막 기대를 버려야 했다. 쓰러진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차량 곁에는 비명이 이어졌고 병원 복도에는 부상자들이 넘쳐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이후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생존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무장은 처음부터 계획된 봉기가 아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은 처음에는 끝까지 평화적 방식으로 버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총성이 울린 뒤 상황은 달라졌다. 사람이 쓰러지는 광경을 지켜본 뒤에도 맨손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더 맞고 더 죽어야만 하는가? 그 물음은 골목과 시장, 차고지와 병원 앞에서 동시에 번졌다. 누군가는 나주와 화순, 장성 등지로 향했고 누군가는 예비군 무기고와 지소를 찾아 움직였다. 오래된 에밀, 소총과 카빈총, 충분하지 않은 실탄, 다루는 법도 완전하지 않은 손들, 그 모든 것은 군대의 장비가 아니라 버려진 도시가 마지막으로 움켜쥔 불안한 방패처럼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군이라 불리게 된 이들은 정규 조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제까지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오늘은 트럭에 올라탔고 운전대를 잡던 택시기사가 동료들을 태워 시내를 오갔다. 총을 든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군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총을 쥔 뒤 더 깊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며 그 선 너머에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주의 무장은 공격의 환희가 아니라 끝내 이 지경까지 몰렸다는 참담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총을 들 수밖에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선 뒤에도 광주를 에워싼 포위망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언제든 더 큰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도시를 눌렀다. 시민군은 도청과 주요 거점 주변을 지키고 검문을 세우고 무기와 인원을 정리하며 최소한의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주먹밥을 나누는 손과 총을 건네는 손이 같은 공간에 놓였다는 사실은 이 도시의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광주는 전쟁을 원한 적이 없었지만 전쟁 같은 폭력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무렵 광주 안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수습과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존재했다. 바로 그 균열이 시민군을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 그들은 하나의 구호로만 움직인 집단이 아니었다. 살고 싶었고 지키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피를 멈추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정오의 총성은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맨손의 시민으로 남는 순간 다시 일방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공포가 총을 들지 않는 선택마저 빼앗아 버리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전남도청 주변의 어둠은 조금씩 짙어졌고 낯선 총의 무게를 손에 익히려는 시민들의 침묵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그 침묵 한가운데서 흩어진 결심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묶으려는 낮고 단호한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5일 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전남도청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무너져가는 도시의 마지막 목소리를 붙들고 있었다. 총을 든 사람은 많았지만 그 총의 의미를 끝까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광주는 이미 피를 보았고 계엄군은 외곽에서 도시를 조여오고 있었다. 그런데 윤상호는 왜 그 어두운 도청에 남아있었는가? 그는 단지 끝까지 싸우려 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끝까지 증언하려 한 사람이었나? 기록에 따르면 윤상호는
들불야학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이자 시민군 내부에서 민주투쟁위원회와 대변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고 화려한 경력의 정치인도 아니었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중요했다. 이름 없는 시민들의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존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로 바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총성이 광주를 뒤덮은 뒤에도 누군가는 왜 이 저항이 시작되었는지, 왜 시민들이 총까지 들게 되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설명해야 했다. 윤상원은 바로 그 설명의 자리에 서 있었다. 도청 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다. 낮에는 수습과 협상, 부상자 지원, 무기 회수와 배치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부딪혔고, 밤이 되면 각자의 침묵이 더 길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군 내부에는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타협과 수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존재했다. 윤상원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야 했다. 그는 무모한 낭만으로 남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현실 앞에서 무엇을 버릴 수 있고 무엇만은 버릴 수 없는지를 끝없이 묻고 있었던 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 접촉하며 광주의 상황을 알리려 했고 시민군의 입장을 정리해 바깥 세계에 전달하려 했다. 고립된 도시는 쉽게 왜곡된다. 침묵당한 도시는 더 쉽게 폭도로 불린다. 그래서 윤상원이 지키려 했던 것은 도청 건물만이 아니었다. 광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문장, 죽어간 사람들의 이유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남아있는 이들이 단순한 난동의 주체가 아니라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더 중요했다. 총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록이고 패배보다 오래 남는 것은 증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도청의 밤은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다. 실타는 넉넉하지 않았고 피로는 깊어졌으며 외곽의 포위망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럼에도 기록에 따르면 윤상원은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에게 돌아가라고 권하고 끝까지 남겠다는 사람들과 마지막 질서를 세우려 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영웅의 포즈가 아니라 이미 패배를 예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책임감에 가까웠다. 살아남기 위해 달아나는 길과 남아서 시대의 증인이 되는 길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택했다.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도 거기에 있다. 그는 승리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패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할 광주의 뜻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도청 복도의 그림자는 길어졌고 윤상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키려 한 그 뜻은 마침내 고립된 도시 전체를 잠시나마 하나의 질서로 묶는 기이한 해방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1980년 5월 22일 새벽, 윤상원과 광주 시민들은 국가가 비워놓은 도시를 자신들의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전날 정오의 집단 발포가 지나간 뒤 계엄군은 도심 외곽으로 물러났고 전남도청 앞에는 믿기 어려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총성이 터졌다고 해서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경찰도 행정도 군도 시민의 편에서 기능하지 않는 자리에서 광주는 스스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세우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약탈과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점이 해방 광주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시내는 계엄군의 직접 통제에서 잠시 벗어난 채 시민들의 자치와 수습 노력 속에 운영되었다. 전남도청은 단순한 점거 공간이 아니라 부상자 현황, 식량 조달, 질서 유지, 협상 논의가 동시에 오가는 임시 중심부가 되었다. 시민수습위원회와 학생들, 종교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서로의 이름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확인했다. 누가 지시했는가보다 무엇을 먼저 살려야 하는가가 더 중요했다. 피가 마르지 않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남로와 시장 일대 상점들은 뜻밖에도 큰 약탈 없이 유지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을 정리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다. 총을 든 시민군이 있었지만 그 곁에는 주먹밥을 쥐어주는 손과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손이 함께 있었다. 양동시장과 대인시장에서는 밥이 지어졌고 병원 앞에는 헌혈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서로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였다. 국가가 사라진 자리에서 왜 무정부가 아니라 공동체가 나타났는가? 그 질문은 광주의 월을 가장 깊게 설명하는 장면이 된다. 윤상원과 시민군, 그리고 수습위원회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외곽은 여전히 계엄군이 둘러싸고 있었고 전화선과 도로는 차단된 채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청 안에서는 무기 반납과 항전 지속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쪽과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본 이상 빈손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쪽이 충돌했다. 해방 광주의 질서는 완성된 평화가 아니라 최후의 폭풍을 알면서도 서로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그 며칠 동안 광주는 단지 버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기록에 따르면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고 식량을 나누고 부상자를 돌보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총을 든 시민들조차 도시를 파괴하기보다 도시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서 해방 광주는 반란의 공간이라기보다 버려진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질서를 증명한 시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질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운명을 이미 안고 있었다. 바깥의 침묵은 곧 진입 명령으로 바뀔 것이고 도청의 불빛은 점점 더 적은 사람들만을 남겨두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짧고도 기적 같았던 그 자치의 시간은 주먹밥 냄새가 채 사라지기 전에 왜곡된 언론의 칼날 아래 먼저 베이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3일 아침, 윤상원과 광주 시민들은 총보다 먼저 주먹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전남도청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웅담이 아니라 버티는 일이었다. 도시 외곽은 계엄군이 막고 있었고 전화선과 도로는 끊긴 채 광주는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굶주림보다 먼저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절망 대신 나눔으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기록에 따르면 계엄군이 도심 외곽으로 물러난 뒤 광주 안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와 생존 체계를 만들어갔다. 양동시장과 대인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쌀을 모았고 큰 양푼과 가마솥 앞에서 뜨거운 밥이 쉼없이 지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주먹밥은 전남도청의 시민군에게만 간 것이 아니었다. 거리를 지키는 청년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의료진, 가족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까지 같은 밥을 나누어 먹었다. 누가 많이 가졌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 광주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 앞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총상과 구타로 실려온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혈액과 의약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그때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헌혈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학생도 노동자도 중년의 상인도 차례를 기다리며 팔을 내밀었다고 전해진다. 누군가는 방금 전까지 금남로에서 돌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식의 소식을 찾으러 왔다가 그대로 병원 복도에 남았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립된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었고 죽음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마지막 연대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군 내부에서도 긴장은 계속되었다. 무기를 반납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과 끝까지 도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고 외곽의 계엄군은 언제든 다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시 안쪽의 시간은 더 인간적으로 흘렀다. 학생들은 교통정리를 했고 주민들은 밤마다 순찰을 돌았으며 낯선 사람끼리도 서로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총을 든 도시였지만 약탈보다 배급이, 복수보다 간호가 먼저 움직였다. 왜곡된 보도 속에서는 폭도라 불렸지만
광주 안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비워둔 자리를 공동체로 메우고 있었다. 윤상원과 도청의 사람들은 그 풍경을 누구보다 무겁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 나눔이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먹밥 한 덩이와 헌혈한 팔의 멍은 광주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계엄군은 도시를 포위했지만 그 며칠 동안만큼은 시민들이 서로를 먹이고 살리며 국가보다 더 국가다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질수록 광주 바깥에서는 그 공동체를 폭도로 바꾸어 버릴 더 차갑고 거대한 거짓말이 준비되고 있었다. 1980년 5월 24일 밤 광주 시민들과 윤상호는 라디오의 잡음 속에서 자신들이 2번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한 번은 계엄군의 포위망에 의해, 또 한 번은 침묵한 언론에 의해 고립되고 있었다. 도시는 이미 피를 보았고 병원은 부상자로 가득했으며 전남도청 안에서는 마지막 수습과 버팀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 바깥의 세상은 무엇을 듣고 있었는가? 왜 금남로의 비명은 신문 지면에 도착하지 못했고 왜 전남도청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파를 타지 못했는가?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이후 언론을 강하게 통제했고 광주에 대한 기사와 방송은 검열과 보도지침의 틀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직접 본 광주의 현실과 전국에 전달받은 광주의 이미지는 점점 더 멀어졌다. 거리에서 군홧발과 총성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방송과 신문은 광주를 질서문란이나 소요사태의 언어로 설명하려 했다. 말은 남아있었으나 진실은 잘려나갔다. 무엇이 보도되고 무엇이 지워지는가를 결정하는 손이 이미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에게 이 왜곡은 총탄과는 다른 방식의 상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고 신문을 펼치며 바깥 세계가 자신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안정을 강조하는 목소리, 국가 질서를 말하는 문장, 그리고 광주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짧고 마른 표현들이었다. 누군가는 병원에서 피를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전남도청 앞을 맴돌고 있었지만 바깥의 언어는 그들을 하나의 숫자나 위험한 군중처럼 다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진실은 저절로 살아남지 않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남도청 안에서는 이 고립을 뚫어보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윤상원과 시민군, 수습위원회의 사람들은 광주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려 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사연과 시민들의 요구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외신 기자들이 광주에 접근하려 했고 현장의 사진과 증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공적 언어는 이미 군의 질서 아래 놓여 있었다. 펜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펜 끝은 시민의 피보다 권력의 명분을 먼저 적고 있었다. 그래서 광주의 사람들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만큼이나 자신들의 죽음이 거짓 이름으로 불리는 일을 두려워해야 했다. 침묵한 언론이 만든 가장 차가운 장면은 광주 밖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광주의 실상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이어갔고 신군부는 바로 그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더 큰 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광주가 외부와 단절될수록 도시 안의 절규는 내부에서만 울리는 메아리가 되었다. 그 며칠 동안 광주는 단지 싸우는 도시가 아니었다. 동시에 자신이 폭도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들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짓밟혔다는 사실, 그럼에도 끝까지 인간의 질서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잘려나간 자리에 신군부는 마침내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더 거대한 외부의 침묵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하순, 윤상원과 광주 시민들은 고립된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 미국, 그리고 항공모함. 계엄군이 외곽을 에워싸고 언론은 침묵하던 그때 바다 쪽에서 미군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광주 안으로 스며들었다. 총성과 검열 속에서 그 한마디는 기적처럼 번졌다. 정말 미국이 오는 것인가? 정말 저 거대한 철의 배가 광주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은 더 멀리 있는 이름에 매달리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게 퍼져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오래 지속된 한미동맹의 기억,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을 마지막 제동장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도청 안의 사람들도, 병원 복도에 앉아 가족의 이름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외부 세계가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어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코럴시호의 이동 소식은 그런 기대를 더욱 부풀렸다. 광주는 이미 외부와 끊긴 도시였고, 그래서 바다 너머에서 오는 이름은 더 쉽게 구원의 얼굴을 띄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의 계산은 광주의 희망과 같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은 광주의 참상 자체보다 한반도 전체의 안보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오판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보고 있었다. 차가운 외교의 언어에서는 시민의 피보다 질서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내부 정세를 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에는 극도로 신중했고, 군의 병력 운용과 위기 확산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광주 시민들이 기다린 것은 구조의 신호였지만 워싱턴이 먼저 본 것은 전략의 지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 간극이 이 장면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 도청 안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구하러 올지도 모르는 힘으로 상상되었지만, 외교 문서 속 미국은 냉정하게 한반도 전체의 균형을 계산하는 행위자로 남아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 수습 측은 외부의 중재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으나 그 기대가 현실이 되지는 못했다. 미국이 신군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제어했는지 혹은 사실상 방조했는지를 둘러싼 평가는 오랫동안 논란으로 남아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광주 안의 사람들에게 미국의 침묵은 단순한 외교적 거리감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 멀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점이다. 윤상원과 시민군은 그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 도시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질수록 도청의 밤은 더 깊고 더 무거워졌다.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 있었지만 광주의 거리를 바꾸지 못했고, 시민들이 들은 것은 구원의 기적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차가운 숨결이었다. 도시는 결국 스스로의 이름으로 끝까지 버텨야 했다. 희망은 남아있었지만 그 희망은 이제 누군가의 개입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남아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광주를 폭도로 바꾸려는 더 노골적인 거짓말이 보안사의 밀실에서 빠르게 완성되고 있었다. 1980년 5월 26일 밤, 보안사령부의 어두운 방에서는 총성보다 더 오래 남을 문장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문장의 핵심에는 하나의 익숙하고도 위험한 단어가 놓여 있었다. 북한. 광주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거리의 피가 마르기도 전이었다. 누가 광주를 폭도로 바꾸려 했는가? 누가 시민의 죽음을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다시 포장하려 했는가? 그 질문은 총탄이 부순 뒤에도 오래 살아남았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광주의 저항을 단순한 민주화 요구나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의 분노로 설명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자신들의 진압은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두려운 적이 필요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계엄당국과 보안사 측은 광주 상황을 불순 세력의 선동, 폭도들의 난동, 나아가 북한과 연결된 위협처럼 묘사하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 언어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군의 무력 사용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한 언어에 가까웠다. 광주 시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사람을 잃고 병원에서 피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 바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언론과 통제된 발표문은 광주의 시민군을 일반 시민이 아닌 위험한 무장 집단처럼 묘사했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의혹을 흘렸다. 왜 하필 북한이어야 했는가? 그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설명보다 먼저 공포를 불러오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일단 그 이름이 붙으면 시민의 절규는 쉽게 반국가의 그림자로 밀려난다. 보안사의 역할은 바로 그 공포를 구조화하는 데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보안사는 정보 수집과 수사, 심리전 기능을 함께 쥔 조직이었고, 신군부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다. 광주의 진실이 퍼지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퍼뜨리는 것, 시민의 자발적 저항을 외부 조종의 결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군 내부와 전국 여론이 더 강한 진압을 납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바로 그 모든 과정이 광주를 다시 한번 죽이는 일이었다. 사람을 쏘는 일만이 폭력이 아니다. 죽은 사람의 이유를 바꾸고 산 사람의 목소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도 폭력이다. 후일의 조사와 재판, 여러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실제로 침투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짓의 흔적은 오래 남았다. 보도에 따르면 왜곡된 프레임은 한동안 광주를 이해하려는 수많은 시선을 가로막았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는 또 다른 모욕이 되었다. 윤상원과 도청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왜 남아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권력은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다른 이름표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광주를 왜곡한 것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니었다. 시민을 시민으로 부르지 않으려 했던 권력 전체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장막이 가장 짙어졌을 때, 계엄군의 탱크는 마침내 전남도청을 향해 마지막 전진을 시작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26일 밤 10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호는 전남도청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끝내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다. 광주는 이미 고립된 도시였고, 바깥에서는 계엄군의 포위망이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청에 남은 이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무모한 승리를 꿈꾸는 군인이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도 마지막 자리만은 비워둘 수 없다고 믿은 시민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계엄군은 5월 22일 이후 도심 외곽으로 물러난 채 재진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고, 신군부 지휘부는 이른바 상무충정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청 안의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이어진 협상 시도와 수습 논의는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고, 시민수습위원회 내부에서도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과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끝내 갈라져 있었다. 바로 그 갈라진 자리에서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정해지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전남도청에 남아있던 이들은 대략 100수십 명 규모의 시민군과 청년들이었다고 전해진다. 학생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으며, 택시를 몰던 사람과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각자 다른 일상을 살던 이들이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병력이 아니었고, 무기도 충분하지 않았다. 낡은 카빈 소총과 한정된 실탄,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본 사람들, 특유의 침묵이 그들의 곁에 놓여 있었다. 윤상호는 그 침묵의 중심에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남을 사람들을 정리하고, 어린 학생들과 더 버티기 어려운 이들에겐 돌아가라고 권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영웅을 가려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는 살아남아 광주를 증언해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에 가까웠다. 도청 안에서는 마지막 방송 준비와 경계 배치, 문과 계단 주변에 방어 점검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가슴속으로 삼켰다.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는가? 이미 물러설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광주의 이름 자체가 지워질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도청의 밤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주먹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들의 눈빛은 흐렸지만 흔들리기만 하지는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시민군 내부에서도 끝까지 항전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깊은 고뇌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남겠다고 한 사람들은 승산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붙들었다. 이 건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먼저 총을 맞고도 폭도로 불려야 했던 광주의 억울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창밖의 가로등은 하나둘 어둠에 잠겨갔고 도청 바깥에서는 군용 차량의 낮은 진동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3시, 잠든 도시를 흔들어 깨우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마침내 광주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3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전남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마침내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 그때 광주의 어둠을 가른 것은 총성이 아니라 먼저 울려 퍼진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절박한 방송이 잠든 도시를 흔들어 깨우는 동안 도청 안의 마지막 저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그날 새벽 상무 충정 작전이라 불린 최종 진압을 개시했다. 도심 외곽을 에워싸고 있던 계엄군은 어둠을 틈타 전남도청과 주변 거점으로 일제히 진입했고 공수부대 특공조는 담장과 출입구를 넘어 건물 내부를 빠르게 장악해갔다. 며칠 동안 광주를 버티게 했던 시민들의 질서는 그 순간 더 이상 협상이나 수습의 언어로는 지켜질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 윤상원과 시민군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적은 말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해진다. 도청 안에는 아직도 완전히 어린 얼굴들이 남아있었다. 학생, 노동자, 운전기사, 이름 없는 청년들. 그들이 든 것은 낡은 소총과 충분하지 않은 실탄이었고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미 물러설 수 없다는 각자의 판단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군은 출입구와 복도, 계단 주변에 나뉘어 자리를 잡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훈련과 장비, 병력 규모 어느 것 하나도 상대가 되기 어려웠다. 마지막 저항은 승산이 있는 전투가 아니라 왜 여기까지 밀려왔는지를 끝까지 남겨두려는 버팀에 가까웠다. 새벽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고요했고 그 고요는 곧 산산이 깨졌다. 건물 안팎에서 총성이 이어졌고 유리창과 전등이 깨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기록에 따르면 계엄군은 짧은 시간 안에 도청 내부를 제압하는 데 집중했고 저항하던 시민군은 층계와 방마다 밀려났다. 누군가는 끝까지 사격했고 누군가는 다친 동료를 끌어안은 채 더 뒤로 물러서지 못했다. 윤상원 역시 그 새벽 도청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끝내 총탄에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광주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목소리 하나가 침묵으로 꺾이는 순간처럼 남았다. 방송은 끊겼고 도시는 다시 거대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새벽 5시 무렵 도청은 계엄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기록에 따르면 전해진다. 살아남은 일부는 체포되었고 많은 이들은 피와 먼지, 깨진 유리 사이에 남겨졌다. 며칠 동안 시민들이 함께 만든 자치와 연대, 주먹밥과 헌혈, 증언과 버팀은 그 새벽 총구 앞에서 무너진 듯 보였다. 그러나 정말 끝난 것은 도청의 저항이었을 뿐이었나? 아니면 그 새벽 이후부터 비로소 더 오래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시작된 것이었나? 날이 밝자 전남도청 앞 광장에는 사람보다 먼저 신발과 탄피와 침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위에서 신군부는 곧바로 승리의 언어로 광주의 피를 덮기 시작한다. 1980년 5월 27일 오후 망월동으로 향하는 트럭 곁에서 광주의 유가족들은 아직 이름도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너무 빠르게 도시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었다. 전남도청의 새벽이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죽음은 애도의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채 흙으로 먼저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 묻어야 했는가? 누가 이 죽음들을 조용히, 빨리,
그리고 멀리 보내려 했는가? 그 질문은 5월의 총성만큼이나 차갑게 남았다. 기록에 따르면 5월 27일 최종 진압 이후 광주 시내 곳곳과 전남도청 주변 병원과 임시 안치 장소에는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유가족들은 자식과 형제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원 복도와 영안실, 경찰서 주변을 헤매야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과 당국은 시신 처리와 현장 정리에 매우 서둘렀고 일반 시민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슬픔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행정과 통제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울기도 전에 확인부터 해야 했고 확인도 하기 전에 이별부터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망월동은 그렇게 광주의 바깥처럼 보이면서도 가장 깊은 안쪽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수습된 시신들 가운데는 신원이 바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급히 감해장되거나 번호로만 구분된 채 묻혔다고 전해진다. 가족에게 마지막 얼굴을 보여줄 시간, 왜 죽었는지 따질 시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시간은 너무 짧거나 아예 허락되지 않았다. 왜 죽음은 서둘러 묻혔는가? 그것은 단지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뒤덮은 증언을 흙 아래로 밀어 넣으려는 조급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많이 묻을수록 적게 말하게 되고 빨리 덮을수록 늦게 묻게 된다는 것을 권력은 알고 있었던 듯하다. 유가족들의 시간은 그때부터 멈춰버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망월동의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며 자식의 이름을 확인하려던 부모들은 군의 감시와 냉랭한 절차 앞에서 여러 번 발길을 멈춰야 했다. 누군가는 피 묻은 옷자락으로 신원을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끝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흙더미 앞에 서야 했다. 장례는 애도가 아니라 확인의 싸움이 되었고 무덤은 추모의 장소이기 전에 국가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 되었다. 망월동의 봉분들은 그래서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땅 위로 솟아오른 형태였다. 광주의 죽음이 서둘러 묻힌 이유는 어쩌면 분명했다. 살아있는 증언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숫자와 상처와 이름 또한 권력에게는 두려운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후 오랫동안 망월동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슬픔의 장소이자 침묵을 강요받는 장소로 남았다. 그러나 흙은 모든 것을 덮지 못했다. 이름 없이 묻힌 무덤들 곁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하기 시작했고 지워진 줄 알았던 5월은 오히려 더 선명한 얼굴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흙더미 위에 쌓인 침묵은 마침내 8년 뒤 국회 청문회장의 마이크 앞에서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1988년 11월 국회 청문회장의 조명 아래에서 광주는 마침내 국가의 입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주인공은 권력의 중심에 섰던 전두환이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을 견디며 증언의 자리에 앉아야 했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광주의 시간을 다시 현재로 끌고 온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왜 국가는 1980년 5월이 아니라 8년이 지난 뒤에야 광주를 다시 불렀는가? 그 질문은 청문회장의 마이크보다 먼저 텔레비전 앞 국민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1988년 국회에서는 5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오랫동안 금기처럼 눌려있던 이름들이 비로소 국회의 공식 기록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증인석에 앉은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자위권과 질서 회복을 말했고 희생자 측 증언은 총성과 구타, 끌려감과 은폐의 시간을 다시 꺼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는 전국에 중계되었고 많은 시민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 잘려나간 진실 위에서 일상을 살아왔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청문회는 하나의 균열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신군부의 도덕적 정당성은 크게 흔들렸고 광주는 더 이상 지역의 사건이나 폭동이라는 낡은 틀 안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균열이 곧 심판은 아니었다. 발포 명령의 최종 책임, 사라진 기록,
은폐의 경로를 둘러싼 핵심 질문 앞에서 많은 증언은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미끄러졌다. 국가는 광주를 다시 불렀지만 아직 끝까지 듣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미완의 감각이 청문회장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시간은 다시 몇 해를 더 돌아가야 했다. 기록에 따르면 1995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58과 12.12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었고 특별법 제정 이후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1909 16년 법정에는 수의를 입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피고인으로 섰다. 보도에 따르면 법정은 단순한 형사재판의 공간이 아니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는가를 묻는 역사적 시험대가 되었다. 반란, 수괴, 내란, 그리고 광주에 대한 책임이 법의 언어로 호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1909 17년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광주를 다시 부르는 두 번째 장면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은 12.12와 58을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고, 이는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국가폭력의 실체를 사법의 문장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확인이 곧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다. 발포 명령의 최종 경로와 모든 희생의 진실이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었고, 이듬해 특별사면은 심판과 화해 사이에 또 다른 불편한 침묵을 남겼다. 국가는 분명 광주를 다시 불렀지만 그 부름은 늦었고 불완전했고 끝내 모든 상처를 다 수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청문회와 법정은 광주의 종결이 아니라 지워진 기록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길고 늦은 출발점에 더 가까웠다. 그리고 법정의 불이 꺼진 뒤에도 광주의 이름은 마침내 종이와 필름과 증언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광주의 기록들은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 앞에 호출되었다. 전남도청의 새벽이 끝난 지 30년이 넘은 뒤였고 망월동의 흙이 수많은 이름을 삼킨 뒤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광주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기록은 뜻밖의 방식으로 돌아왔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 아니라 남겨진 종이와 사진, 병원 장부와 일기장, 검열의 붉은 줄이 그어진 신문 교정지와 진술서들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총성이 묻힌 뒤에도 왜 광주는 끝나지 않았는가? 바로 권력이 지우려 했던 시간들이 문서와 기억 속에서 조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5월의 광주는 오래도록 왜곡과 침묵 속에 묶여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했고, 유가족들은 죽은 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살아있는 자처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월이 흐를수록 감춰졌던 자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의 문서, 검열의 흔적, 현장 사진, 시민들이 남긴 메모와 방송 원고는 서로 다른 목소리였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광주는 우연한 소요가 아니라 국가폭력 앞에서 한 도시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시간이었고, 그 사실은 종이 위의 잉크처럼 오래 남아 있었다. 기록의 부활은 단지 보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묻는 일의 시작이었다. 누가 발포를 지시했는가? 왜 그토록 빠르게 시신이 묻혔는가? 누가 광주를 폭도로 바꾸는 문장을 만들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는가? 보도에 따르면 진상규명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모든 의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었다. 행방불명자의 흔적, 헬기 사격과 발포 책임의 최종 고리, 왜곡의 책임은 여전히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록은 과거를 박제하는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불편하게 흔드는 증거가 된다. 기억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가장 쉽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광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슬픔이 영원하다는 뜻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5월의 시간이 지금도 현재의 민주주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에 가깝다. 전남도청 앞 분수대가 다시 물을 올리고 금남로의 사람들 얼굴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어떤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가 시민을 향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어디까지 침묵할 것인가? 언론이 진실을 잘라낼 때 무엇으로 기억을 지킬 것인가? 공동체는 얼마나 쉽게 고립되고 또 얼마나 어렵게 서로를 살릴 수 있는가? 기록은 바로 그 질문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강한 방식이다. 그래서 광주의 주인공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영웅으로만 남지 않는다. 윤상원의 마지막 목소리, 이름 없이 주먹밥을 쥐어준 손, 병원 앞에서 팔을 걷어올린 시민, 망월동에서 자식의 이름을 찾던 부모, 그리고 침묵을 견디며 문서를 지켜낸 사람들까지 모두가 기록의 일부가 된다. 권력은 한때 그들을 폭돌아 부르려 했지만 시간은 끝내 그 이름을 바꾸고 있었다. 광주의 기록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외면했던 얼굴들이 다시 인간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일이며,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대답을 요구하는 현재가 된다. 광주는 이미 지나간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침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끝없이 묻는 살아있는 증언으로 남아 있었다.